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온갖 운동법이 쏟아지는 요즘,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내 근육을 위한 걸까요? 코어 운동의 정석처럼 여겨지는 플랭크도, 팔뚝살 뺀다고 열심히 하는 덤벨 킥백도 사실은 근육 키우는 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좋은 운동을 고르는 과학적인 4가지 기준을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어떤 운동이 근육 성장에 정말 효과적인지 그 판단 기준들을 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유행 따라서 또는 좋아 보여서 운동을 고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직접 운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4가지 핵심 기준을 살펴볼 거예요. 이 기준들이 있으면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같은 때에 좀 덜 헷갈리겠죠. 첫 번째 기준은 효과적인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가인데요. 이게 단순히 팔다리를 끝까지 폈다 접었다 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길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핵심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근육이 부하, 그러니까 무게를 딱 들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늘어나는 지점을 잘 활용하느냐 이겁니다. 연구들을 보면 근육이 이렇게 무게를 버티면서 최대로 쫙 늘어날 때 그때 근육 성장을 확 촉진하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고 해요. 이걸 스트레칭 맥의 근비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 즉 무게를 들고 근육이 쭉 펴지는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날카롭게 말하면 근육이 최대로 늘어난 지점에서 의미 있는 저항, 즉 무게감을 딱 느끼게 해주는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근육이 최대로 늘어난 상태, 그 부분에서만 짧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 반복 운동이 어떨 때는 전체 가동 범위로 하는 것만큼이나 근육 성장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대로 근육이 짧아진 상태, 그러니까 힘을 꽉 줘서 수축한 상태에서 부분 반복하는 건 효과가 훨씬 덜 하고요. 근육이 늘어난 데서만 살짝 움직여도 근육이 큰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육 성장 원리상 특히 스트레칭 지점에서의 부하가 굉장히 강력한 성장 신호라는 겁니다. 물론 근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특정 각도에서의 힘이 중요하겠지만 근육 크기 자체를 키우는 근비대에서는 이 늘어난 지점, 즉 신장 지점에서의 자극이 아주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딱 볼 때 이거 시작할 때 근육 늘어난 상태에서 힘든가, 아니면 끝날 때 근육 수축 상태에서 힘든가, 이걸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덤벨 가슴 운동할 때 최대한 깊이 내려서 가슴 근육이 쫙 펴지는 느낌을 받거나 팔을 넓게 벌리는 플라이 동작에서 스트레칭을 좀 더 강조하는 거, 이게 다 효과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효율적인 저항 곡선인데요. 이게 바로 운동마다 힘든 구간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운동 동작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무게감, 그 저항 크기가 계속 변하는데요. 이걸 저항 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덤벨 컬을 할 때 팔을 완전히 폈을 때나 완전히 구부렸을 때보다 그 어중간한 중간 지점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덤벨 컬의 저항 곡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중력이나 기구 구조, 또 내 몸이 움직이는 각도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우리 근육도 동작 내내 똑같은 힘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근육도 특정 각도에서는 힘을 더 잘 내고 어떤 각도에서는 좀 약하고 그래요. 이걸 근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력 곡선은 보통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요. 동작 끝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같은 상승형이 있고요. 반대로 시작할 때 강하고 끝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바벨로우나 레그컬 같은 하강형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힘이 제일 센 덤벨 컬 같은 종형도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주는 저항과 내 근육이 내는 힘, 이 2가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운동은 이 2곡선, 저항 곡선과 근력 곡선이 딱 맞아떨어지는 운동이에요. 즉, 내 근육이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운동 저항도 크고, 근육이 좀 약한 구간에서는 저항도 좀 작아져야 효과적으로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잘 안 맞으면 크게 2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근육은 힘을 낼 수 있는데 저항이 너무 작아서 이 자극이 거의 없는 죽은 구간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근육은 약한데 저항이 너무 커서 자세가 막 무너지거나 부상 위험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팔을 아래로 내린 시작 지점에서는 저항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팔을 어깨까지 딱 들어올린 그 끝 지점에서는 저항이 제일 커져요. 그런데 우리 어깨 근육은 사실 그 끝 지점에서 힘이 가장 약해요. 이 불일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게를 그냥 휙 던지듯이 하게 되고 정작 어깨 근육에는 자극을 제대로 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잘 설계된 운동 머신들은 이 캠이라고 하는 약간 도르래처럼 생긴 장치를 써서 이 저항 곡선을 우리 근력 곡선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특정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데는 가끔 프리웨이트보다 머신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 기준을 같이 볼 건데요. 점진적 과부하는 사실 모든 근력 운동의 진짜 기본 원리예요. 우리 근육은 현재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조금 더 센 스트레스, 좀 더 힘든 자극을 받아야 성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계속 키우려면 운동 강도나 양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늘려줘야 됩니다. 이걸 점진적 과부하라고 불러요. 주로 다루는 무게, 즉 중량을 늘리거나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부하를 주죠. 따라서 좋은 운동은 이런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기가 쉬워야 되고 또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플랭크나 슈퍼맨 같은 맨몸 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게를 추가하기가 좀 번거롭죠? 등에 뭘 올리기도 좀 애매하고 비현실적이잖아요.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건 주로 근지구력을 키우는 방식이라서 근육 크기 자체를 키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바벨이나 덤벨, 머신 운동은 어떻죠? 무게를 5kg, 2.5kg 아니면 더 작은 단위로도 쉽게 늘릴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근육 성장을 만들어내기에 훨씬 좋은 겁니다. 네 번째 기준은 SFR, 즉 자극 대비 피로도 비율인데요. 딱 운동의 가성비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운동은 근육 성장을 일으키는 자극,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쌓여서 회복을 방해하는 피로를 동시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운동은 가능한 적은 피로로 최대한의 근육 성장 자극을 뽑아내는 운동인 거죠. 피로를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첫째, 목표 근육 자체가 지치는 국소적 피로. 이건 긍정적인 피로예요. 근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둘째는 중추신경계나 몸 전체가 지치는 전신적 피로. 이건 너무 심하면 회복을 방해하니까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셋째는 척추의 수직으로 무게가 실려서 생기는 축성 피로라는 것도 있어요. 고중량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하고 나면 온몸이 그냥 쫙 깔리는 느낌 들잖아요. 그게 축성 피로의 예인데 이것도 너무 과하면 회복에 부담이 돼요. 마지막으로 관절이나 힘줄 같은 결합 조직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이것도 당연히 줄여야지 부상을 막을 수 있겠죠. 좋은 운동은 목표 근육을 지치게 하는 국소적 피로는 많이 만들고 나머지 다른 종류의 피로는 적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정성이 되게 많이 필요한 운동을 생각해 보면요. 바닥에서 한 팔로만 덤벨 프레스를 한다고 쳐보세요. 아마 가슴 근육에 집중하기도 전에 몸이 안 흔들리려고 균형 잡느라고 다른 근육들 코어나 어깨 안정근 같은 데랑 신경계가 먼저 지쳐버릴 수 있어요. 이런 운동은 목표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도 전에 다른 요인 때문에 운동을 멈춰야 되니까 자극 대비 피로도 비율, 즉 SFR이 나쁘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양손으로 하는 벤치프레스나 머신 체스트 프레스 같은 건 기구가 안전성을 많이 잡아주니까 오롯이 가슴 근육 자극에만 집중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SFR이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기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평가할 때는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만 좋다고 무조건 좋은 운동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하나가 좀 부족하다고 무조건 나쁜 운동 이렇게 단정하기도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네 가지 렌즈를 통해서 운동을 분석하면 왜 어떤 운동은 효과적이고 어떤 운동은 좀 비효율적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이번에는 이 기준들을 실제 운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플랭크입니다. 코어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운동이죠. 특히 초보자들이 배에 힘 딱 주고 그 버티는 감각을 익히는데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걸 근육 크기를 키우는 근비대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플랭크는 근육 크기를 키우는 운동으로서는 명확한 한계점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준이었던 가동 범위,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플랭크는 근육 길이가 변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운동, 즉 등척성 운동이잖아요. 가동 범위가 0이에요. 아예 없죠. 근육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동적인 움직임에 비해서 이런 등척성 운동은 근육 성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일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아까 강조했던 스트레칭 지점에서의 부하, 이게 플랭크에는 전혀 없죠. 플랭크의 두 번째 한계점은 점진적 과부하가 어렵다는 거예요. 플랭크 강도를 높이는 가장 흔한 방법이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건데, 이건 주로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식이에요. 근육 크기를 효과적으로 키우려면 보통 8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하는 게 좋은데, 플랭크는 이런 방식의 과부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등에 원판 같은 걸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자세도 불안정해지고 허리에도 부담될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무게도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운동 강도를 계속 높여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물론 플랭크가 코어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감각 자체를 익히거나 특정 재활 목적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복근의 크기를 키워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식스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근비대 관점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플랭크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는 운동이라고까지 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럼 복근 크기를 진짜 키우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복근 롤아웃은 플랭크가 부족했던 가동 범위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 기준을 아주 훌륭하게 만족시키는 대안 운동입니다. 먼저 가동 범위가 엄청 커요. 롤아웃 동작을 할 때 복근은 몸을 말아서 완전히 수축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몸이 앞으로 쭉 펴지면서 엄청난 무게 부하를 받으면서 최대로 늘어나요. 이 강력한 스트레칭 지점에서의 부하가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 맥의 근비대 원리에 딱 맞아서 강력한 성장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항 곡선도 아주 좋아요. 롤아웃은 몸이 바닥이랑 거의 평행하게 쭉 펴진 지점, 즉 복근이 최대로 늘어난 바로 그 지점에서 저항이 가장 강해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준에서 강조했던 근육이 최대로 늘어난 지점에서 의미 있는 저항을 제공하는가, 이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겁니다. 롤아웃은 점진적 과부하 적용이 플랭크랑 비교하면 훨씬 쉬워요. 초보자분들은 무릎 꿇고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서 점차 그 움직이는 거리를 늘려갈 수 있고요. 더 강해지면 무릎을 안 대고 서서 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도 강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중량조끼 같은 걸 입거나 무거운 바벨에 원판을 끼워서 롤아웃을 하는 식으로 직접 무게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갈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근육 성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육 활성도를 측정하는 근전도 연구들을 보면 롤아웃 계열 운동들이 플랭크보다 이 복직근이나 외복사근에서 훨씬 높은 근활성도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에서는 서스펜션 기구를 이용한 롤아웃이 복직근에서 최대 힘의 60%를 넘는 아주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플랭크보다 롤아웃이 복근을 키우는 데는 훨씬 좋은 선택인 거죠. 자, 다음 사례는 슈퍼맨 운동입니다. 슈퍼맨 운동 역시 근육 크기를 키우는 관점에서 보면 플랭크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째, 이 가동 범위가 정말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이 운동은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살짝 젖히는 아주 짧은 범위의 움직임이 전부예요. 이 짧은 움직임으로는 척추 기립근이나 둔근이 이 충분한 기계적 장력, 특히 근성장에 중요한 스트레칭 부하를 거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점진적 과부하 적용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복 횟수나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건 주로 근지구력 향상에만 좀 도움이 될 뿐이고 근육 크기 성장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발목이나 손목에 작은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유의미한 과부하를 주기는 좀 어렵고 되게 비실용적이죠. 척추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과신전 동작은 특히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통증을 유발하거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얻는 근육 성장 자극은 거의 없는데 잠재적인 부상 위험은 있으니까 위험 대비 이득 비율이 아주 나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등 뒤쪽 근육 존재를 그냥 인지하고 깨우는 정도의 활성화 드릴로서는 아주 제한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척추 기립근이나 둔근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근비대 운동으로서는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평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는 이 슈퍼맨 운동에 대해서 사람한테 굴욕감을 주려고 만든 것 외에는 도대체 용도를 모르겠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럼 슈퍼맨 대신에 할 만한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슈퍼맨의 대안으로는 척추를 오히려 능동적으로 굽히는 동작을 포함하는 운동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이나 제퍼슨 컬 같은 운동이죠. 아마 이건 오히려 허리에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플렉션 로우 계열이라고 부르는 이런 운동들이 슈퍼맨보다 근비대 관점에서는 훨씬 우월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첫째, 압도적인 가동 범위, 그리고 스트레칭 부하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이 운동들은 척추 기립근하고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중립 상태에서부터 아주 깊게 스트레칭 되는 상태까지 굉장히 큰 가동 범위에 걸쳐서 훈련을 시켜요. 특히 동작의 가장 낮은 지점, 즉 몸을 깊숙이 숙였을 때 이 근육들은 엄청난 부하를 받으면서 최대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스트레칭 맥의 근비대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을 제공하는 거죠. 무게를 지고 척추를 굽히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거는 좀 오래된 관점일 수 있어요. 과거에 이 죽은 돼지 척추뼈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얘기인데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척추는 그거랑은 좀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보면 척추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굽혀지기 마련이고 이걸 완벽하게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통제된 범위 안에서 척추를 굽히는 게 허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진짜 문제는 척추 굽힘 그 자체가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약한 조직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감당 못할 부하를 받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해결책은 굴곡을 무조건 피하는 소극적인 안전이 아니에요. 점진적인 부하를 통해서 척추가 굽혀진 상태에서도 힘을 쓰고 버티는 능력을 훈련해서 강해지는 그런 적극적인 강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제퍼슨 컬 같은 운동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척추 마디마디를 통제하고 부하를 견디는 능력을 길러주는 운동인 거고요. 물론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훈련된 척추는 일상생활이나 다른 운동 중에 예상치 못한 부하에도 훨씬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슈퍼맨 운동이 겉보기에는 안전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는 반면에 굿모닝이나 제퍼슨 걸 같은 플렉션 로우 계열 운동은 올바르게만 수행한다면 진정한 기능적인 강함과 근육 성장을 만들어내는 훨씬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바벨이나 덤벨을 쓰기 때문에 점진적 과부하 적용이 아주 명확하고 거의 무한대 가깝게 가능해요. 자신의 훈련 경력 내내 꾸준히 중량을 늘려나갈 수 있어서 장기적인 근육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이번에는 저항 곡선하고 자극 대비 피로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운동들이 이 기준들을 잘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저항 곡선이 좀 비효율적이어서 근육 성장에 썩 좋다고 보기 어려운 운동,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덤벨 킥백입니다. 이게 삼두근 운동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 움직임을 생체 역학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면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물론 자극 자체는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자극이 꼭 근육 성장에 최적화된 방식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덤벨 킥백 동작을 한번 보면요. 팔꿈치를 구부린 시작 자세 있잖아요. 이때 팔이 거의 수직에 가깝죠. 그러면 덤벨 무게는 대부분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정작 팔 뒤쪽 삼두근에는 저항이 거의 안 걸려요. 그 팔꿈치에서 덤벨까지의 수평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시작할 때는 거의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팔을 완전히 편 끝 지점,
그때는 팔꿈치에서 덤벨까지 수평거리가 제일 길어지면서 저항이 가장 커집니다. 그러니까 덤벨 킥백은 시작할 때는 아주 쉽고 끝날 때 가장 힘든 그런 운동인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근육이 가장 힘을 잘 낼 수 있는 구간하고 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보통 삼두근은 팔꿈치가 한 90도 정도 구부러졌을 때, 그러니까 동작의 중간쯤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덤벨 킥백은 정작 힘쓰기 좋은 이 중간 구간에서는 저항이 너무 약하고 오히려 근육이 제일 힘을 내기 어려운 완전히 펴진 끝 지점에서 저항이 최대가 돼요. 운동의 난이도 곡선, 즉 저항 곡선하고 근육이 실제로 힘을 내는 능력 곡선인 근력 곡선이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불일치가 두 가지 문제를 만드는데요. 첫째는 근육 성장에 되게 중요한 스트레칭 효과를 놓친다는 거예요. 근육은 부하, 그러니까 무게를 받은 상태에서 길게 늘어날 때 성장에 더 효과적인 신호를 받거든요. 근데 킥백은 근육이 가장 길게 늘어나는 시작 지점에서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이 중요한 기회를 그냥 날리는 셈이죠. 둘째는 운동 내내 가장 힘이 약한 그 끝 지점의 힘에 맞춰서 덤벨 무게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나머지 그 시작이나 중간 구간에서는 근육이 충분한 자극을 못 받게 됩니다. 효과 없는 반복, 즉 쓰레기 볼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럼 삼두근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프리웨이트 중에서는 스컬 크러셔가 훨씬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벤치에 누워서 바벨이나 덤벨을 이마나 머리 쪽으로 내리는 그 동작입니다. 스컬 크러셔는 덤벨 킥백과 그 저항 곡선 자체가 달라요. 스컬 크러셔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바벨이나 덤벨 내릴 때, 즉 삼두근이 가장 길게 늘어나는 지점에서 저항이 제일 커집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굽혀서 팔뚝이 바닥이랑 거의 평행이 될 때쯤, 여기서 제일 힘들죠. 반대로 팔을 펴서 올릴수록 저항은 점차 줄어들고요. 이게 왜 더 좋냐면 첫째로는 삼두근이 힘을 잘 내는 그 동작 중간 범위에서 큰 저항을 받으니까 근육에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두근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인 이 장두라는 근육이 어깨 관절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스컬 크러셔처럼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최대로 늘어나면서 강한 부하를 받게 돼요. 이게 근성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셋째로는 바벨이나 덤벨을 쓰니까 무게를 조금씩 꾸준히 늘려나가기가 쉬워요. 장기적인 근육 성장에 유리하죠. 이름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팔꿈치 관절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무게를 막 튕기듯이 이렇게 하거나 팔꿈치를 옆으로 너무 벌리는 건 피해야 되고요. 무게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준인 자극 대비 피로도 비율, 즉 SFR이 나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SFR이 안 좋은 대표적인 운동으로 렉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데드리프트의 변형인데 바닥에서 뽑는 게 아니라 무릎 높이쯤에 바벨을 놓고 거기서부터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훨씬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인기가 좀 있죠. 더 무겁게 들 수 있으니까 근육도 더 잘 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무게를 든다는 것 자체는 매력적인데 근육 성장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한된 가동 범위예요. 데드리프트의 가장 어렵고 사실 중요한 아래쪽 구간, 그러니까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랑 엉덩이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면서 이 힘을 써야 하는 구간을 완전히 건너뛰어 버리거든요. 근육 성장에 아주 중요한 큰 가동 범위랑 스트레칭 자극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운동이 셈인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는 최악의 자극 대비 피로도 비율입니다. 가동 범위가 짧으니까 평소 데드리프트보다 훨씬 어떨 땐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무게를 쓰게 돼요. 이 엄청난 무게는 척추에 엄청난 압박 스트레스, 이걸 축성 피로라고 하는데 이걸 주고 온몸의 신경계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어요. 이게 전신적 피로죠. 그런데 이렇게 큰 피로를 감수하면서 얻는 근육 자극은 어떤가 하면요. 엉덩이, 허벅지 뒤, 등 전체에 걸쳐서 그냥 얕고 넓게 분산될 뿐이에요. 특정 근육을 제대로 깊게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얻는 근성장 효과, 즉 자극은 좀 미미한데 몸이 감당해야 하는 피로 비용은 터무니없이 큰
아주 전형적인 저효율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렉풀은 등 전체 근육을 키우기 위한 주 운동은 아니에요. 파워리프팅 선수들이 기록을 늘리려고 이 전체 동작 중에 특정 약한 구간, 특히 마지막에 몸을 딱 세우는 락아웃 구간을 강화하려고 하는 보조 운동이거든요. 단순히 무거운 무게를 드는 행위 자체가 더 좋은 자극이라고 착각하는 일종의 에고 리프팅,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나 과시를 위한 운동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렉풀 대신에 등 전체, 특히 상부 등 근육을 키우는데 더 효과적이면서도 몸의 부담은 좀 덜한 운동으로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는데요. 바로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예요. 이름 그대로 역도의 인상 스네치 동작처럼 바벨을 아주 넓게 잡고 하는 데드리프트입니다. 렉풀하고는 정반대로 그 가동 범위를 극대화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무게로도 더 강한 자극이랑 훨씬 좋은 SFR을 얻을 수 있는 운동이죠. 이 넓은 그립이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만들어내는데요. 첫째, 가동 범위가 극대화됩니다. 발을 넓게 잡으면 바닥에 있는 바벨을 잡으려고 그 일반 데드리프트보다 엉덩이를 훨씬 더 낮춰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 바벨이 움직여야 하는 전체 길이가 길어지죠. 이건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 근육의 더 깊은 스트레칭과 더 긴 시간 동안의 긴장을 제공해서 근성장 잠재력을 크게 높입니다. 둘째, 상부 등 자극을 극대화합니다. 넓게 잡은 상태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려면 등이 굽는 걸 막기 위해서 광배근, 승모근, 능형근 같은 상부 등 근육 전체가 엄청난 힘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마치 등 근육으로 바벨을 몸에 꽉 붙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죠. 등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강력하게 발달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SFR 측면에서도 훨씬 좋은데요. 넓게 잡으면 구조적으로 힘을 쓰기가 매우 불리해져서 렉풀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초고중량을 드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요. 이렇게 무게가 자연스럽게 제한되면서 렉풀에서 발생하는 그런 극심한 축성 피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무게는 렉풀보다 가볍더라도 늘어난 가동 범위랑 넓은 그립이라는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육에는 충분히 강한 자극을 주면서도 몸 전체가 느끼는 피로도는 훨씬 적은 아주 효율적인 운동이 되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숙련이 좀 필요한 운동입니다. 시작 자세에서 엉덩이를 충분히 낮추고 가슴을 편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요. 동작 내내 이 광배근에 강하게 힘을 줘서 바벨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바짝 붙여서 당겨야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자세 연습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제대로 기고 나면 그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앞서 저항 곡선과 자극 대비 피로도 기준에서 아쉬운 운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4가지 기준, 그러니까 효과적인 가동 범위, 효율적인 저항 곡선, 점진적 과부하 용이성, 그리고 좋은 자극 대비 피로도 비율,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운동을 최종적으로 분석해보고 이 기준들을 우리가 실제 운동을 선택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새로운 운동을 평가하거나 기존 운동을 분석할 때 다음 4가지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면 좋습니다. 첫째, 가동 범위와 스트레칭. 이 운동은 목표 근육을 충분히 길게 늘려주면서 움직이는가? 특히 무게를 들고 근육이 최대로 늘어나는 지점에서 제대로 된 자극, 즉 스트레칭 부하가 있는가? 둘째, 저항 곡선. 운동 중 어느 지점, 그러니까 시작, 중간, 끝 중에 어디서 가장 힘든가? 그 가장 힘든 지점이 근육이 실제로 힘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구간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힘이 거의 들지 않거나 너무 쉽게 느껴지는 죽은 구간이 길게 존재하는가? 셋째, 점진적 과부하. 이 운동은 무게나 저항을 조금씩 꾸준히 늘려가기 쉬운 구조인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1kg짜리 원판을 추가하기 쉬운가 같은 거죠. 넷째, 자극 대비 피로도. 이 운동을 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비용은 뭔가? 예를 들면 특정 관절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지, 척추에 부담이 많이 가는지, 아니면 균형을 잡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같은 거요. 또 운동을 하다가 지쳐서 멈추게 될 때 그 원인이 목표 근육의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소나기 힘 부족이라든지 균형 감각 저하, 다른 보조 근육의 피로 때문인가. 이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앞서 다룬 운동들을 다시 평가해보면 그 효율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랭크나 슈퍼맨 운동, 그리고 덤벨 킥백이나 렉풀은 근육 성장 관점에서는 나쁨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반면에 복근 롤아웃이나 척추를 약간 굽히면서 당기는 로우 동작인 플렉션 로우, 그리고 스컬 크러셔,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 같은 것들은 최상 또는 좋음 등급을 받을 수 있죠. 이처럼 네 가지 기준은 어떤 운동이 왜 좋고 나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운동을 선택하고 구성할 때 아주 유용한 분석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 성장 관점에서 나쁨이나 보통으로 평가된 운동들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의 가치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항상 목표와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돼요. 근육 성장에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그 운동이 완전히 쓸모없다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목표, 예를 들어서 재활이라든지 특정 운동 패턴 학습 혹은 특정 상황에서의 안정성 향상 이런 데는 오히려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근비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운동 초보자가 코어 근육에 긴장을 주는 법, 요걸 배우고 몸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좋은 입문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슈퍼맨 운동 역시 근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되긴 하는데 허리 부상 후에 약해진 등 뒤쪽 근육들, 척추 기립근이나 엉덩이 근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다시 활성화시키는 저강도 재활 운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팔 덤벨 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성장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어깨 부상 후 재활 과정에서 어깨 주변의 안정화 근육들의 협응 능력을 키우고 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종종 더 어렵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랭크로 코어 사용법을 익힌 사람이 나중에는 더 어려운 복근 롤아웃으로 넘어가는 것처럼요. 진짜 문제는 자신의 수준이 향상되고 운동 목표가 근육 성장으로 명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효율적인 초기 단계의 운동에 머무르거나 목표가 맞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운동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는 항상 이 운동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내 목표에 적합한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행 대신 원리를 따르고 인기 대신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는 거, 이게 바로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의 핵심입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